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여행 톨킨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영국에서 맞는 8번째 가을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시각도 늦어지고 아침 조깅을 나갈 때 손가락이 조금씩 시려옵니다. 부족한 일조량 때문인지 이곳에서 단풍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낮은 햇살이 따뜻하게 노란 나뭇잎들 위로 켜켜이 쌓일 때면 이렇게 한 해가 져가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들이 늘 제게 허락됐던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던 25살 가을이 생각납니다. 수없이 자소서를 써서 내도 서류 통과가 되는 게 1%가 안 됐습니다. 실용적인 것 대신에 거창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보 같다고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시작은 작습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더 나은 시작을 하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도 쉽게 얻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수없이 고민해야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쉽게 믿습니다. 그럴 때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것이 쉽게 주어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주인이 찾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시작이나 나의 겸손한 시작이나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 노래 하나 소개드립니다. 삶이 묻어난 예배, 예배가 묻어난 삶 앨범에 수록된 한웅재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물이 됨을 기뻐하는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Y는 게스트로 못 나오는 팟캐스트. 유쾌한 전도여행.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컴패니언 루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톨킨 오랜만입니다. 루이스 네, 이번에 자리 비우신 덕분에 지난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성에 다녀오셨다고 라이트님하고 최다 조회수를 찍었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빠졌을 때 이렇게 잘 된 에피소드 나갔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역할이요? 나는 쇠하고 두 분은 흥하는.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집에서도 약간 저는 뭐 그런 조회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길을 늘 가시는 루이스님, 최근에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순간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우리 톨킨님 영국에 계시지만 또 한국에 있는 저는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이 또 뭐 인터넷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연휴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며칠이나 됐죠? 다 도합 개천절까지 붙여서 임시 공휴를 했으니 금, 토, 일, 월, 화 목요일부터 줬나? 6일 정도의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뭐 하셨어요? 6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근데 뭐 명절이니까 우리 친척분들도 뵙고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평창에 갔다 왔습니다. 평창. 평창에 뭐 좋은 게 있나요? 뭐 평창에 가면은 뭐가 있더라? 기억하게 된거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 전인데. 왔다며. 갑자기 기억을 되살리려니까. 평창에 이제 스키장이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예쁘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들꽃들도 좀 피어 있고 해서 좀 선선하더라고요. 서울보다 아무래도 고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우리 톨킨님은 최근에 인상 깊었던 순간. 네. 저는 사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추석이라고 뭐 따로 영국에서 뭐 하신 게 있으실까요? 체감이 전혀 안 되셨죠? 체감이 사실은 한국 명절이 전혀 안 돼요. 그쵸. 네, 전혀 안 되고 추석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영국에 살면서 오래 같이 알고 지낸 다른 지인분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 떡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서 이제 한국 마트에 가가지고 송편을 사가지고 갔고, 다른 가족은 이제 약간 갈비탕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분이 진짜 약간 그 고깃대에 붙어 있는 갈비를 손수 다 떼가지고 정말 약간 갈비탕처럼. 와, 정성이네요. 네, 그 남자분이었는데 너무 솜씨가 좋으셨어요. 계속 친하게 지내세요. 자주 가서 이렇게. 나름 오래 이제 알고 지냈어요. 거의 한 7년, 8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낸 좀 멀어가지고 한 차로 한 1시간 40분 가야 돼서 그것 빼고는 좋았습니다. 그것 빼고는 좋았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들 영국에 온 지 좀 되니까 음. 다들 언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나 싶더라고요. 아, 그 공통 질문인가요? 우리 언제 한국까지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한 고향을 번씩은 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명절 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알잖아요. 이렇게 또 음, 고향의 그리움.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그런 명절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아하. 모르겠는데 또 가족끼리 사이가 되게 돈독하신 분들은 또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음. 또 우리 루이스님 이번 주에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드디어 LG 트윈스가 아, 네, 대박이죠. 네. 29년 만에, 네, 한국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LG 트윈스가 94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술을 담갔답니다, 술을 담갔는데, 그 술을 95년에, 담았다고요? 이걸 우승주로, 그 세 번째 우승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개봉해서 마시겠다고 일본에서 술을 사와서 마셨는데, 그 술을 지금 29년 대 뜯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알코올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숙성된 게 중간에 아니고? 예, 프론트에서 한번 그 알코올을 채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그 술을 창고에서 꺼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설렙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이라도 사실 진짜 29년 만이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네. 진짜 엄청난 LG 팬들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부푸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가 이제 우승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잘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올해는 뭐가 달랐을까요?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요인, 우리 LG 트윈스 어, 어린이 회원 출신의 루이스님의 날카로운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 감독이 연경환 감독이 부임하면서 좀 리더십의 변화가 일단 있었는데 그 부분 하나와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선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우리 레전드 박용택 선수부터 해서 이렇게 좀 은퇴도 있었고 그 신구조화가 좀 바뀌는 과정에 있었고 리더십 교체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또 하나 요인은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중간에 이제 뭐 투수든 타자든 이렇게 잘못 오면은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전력이 좀 보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외국인 선수들도 역할을 계속 잘해주고 있고 뭐 특히 이제 투수들 LG는 전통적으로 계속 투수진 좀 많이 약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타자도 약했지만 네, 다 약했어요. 근데 아무튼 올해는 좀 비교적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참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방금 아재 같았던 거 알아요? 그래요? 꼰대 같나요? 아니 약간 야구 보는 아재들이 늘 하는 이야기 같아요. 인생과 네. 야구는 닮아 있다. 그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0대 때 야구 봤을 때와 또 40대에 들어서 야구를 보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느낌이 약간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29년 만이라니까. 그렇죠. 저는 뭐 자주 있었던 일이라 별로 막 그렇게 최근에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야구 얘기를 이렇게 화두로 던지면 이 주제를 피하시고 님 계속 그래서 거꾸로 약간 시선을 돌리신 것 같아서 야구 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는 놈 편입니다. 이기면 종목도 그냥 바꿔가면서 하시는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차가 나고 뭐 이렇게 시청하는 것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좀 경기를 보는 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잘 못한 것도 있고요. 잘하면 보겠죠. 올 시즌 처음에는 잘 봤어요. 재밌더라고 이기니까. 네, 그 뒤로 말아먹는 걸 보면서 아유 다음 시즌 때 보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뭐 루이스님 어떻게 뭐 축하주 뜯으셨어요? 뭐 저는 매 순간이 좀 기쁜 순간이고 이제 한국 시리즈 일정이 나오면 이제 아마 전국의 수만 명의 LG 팬들이 다 예매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
사실은 뭐 LG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국에? 많죠. 네, 그럼요. 커밍아웃하지 않은 LG 팬들이 굉장히 샤이 LG가 많다고 알고 있고, 근데 과연 누가 이 표를 얻을 수 있을까가 또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좀 직관도 생각하세요? 그 아마 모든 LG 팬들이 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 이게 약간 사람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인터뷰 되게 많아요. 그 LG 우승 못 보고 소천하신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 네. 그건 좀 슬프다. 네. 저는 자주 봐서 더 안 봐도 괜찮은데. 잘 못 본 보시겠네요. 분들은, 잘 못 본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꼭 예매에 성공하셔서 직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를 찾아서 X를 찾아서 오늘은 독일 다름슈타트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루이스님, X 어떤 의미인지 네,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우리 신학자 자크 엘룰님이 그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언급하신 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은 개인마다 좀 정의를 내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우리 안에 과연 X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죠. 네, 간략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도와 설명은 늘 간략한 것이 좋죠. 그렇죠. 네, 루이스님 혹시 네. 독일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 있죠. 저는 신혼여행을 아. 독일로 다녀왔습니다. 아, 독일의 그래요? 린넨을 걸쳐서 갔기 때문에, 예. 독일로 신혼여행이라 좀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동유럽 일부를 좀 다녀왔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서 미넨이 또 10월마다 옥토버 페스트가 있지만, 물론 10월에 가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알리안츠 아레나는 들렀다 갔습니다. 미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 네. 말씀이죠? 네, 그런 그쵸.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갑자기 오늘 독일은 왜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이제 전 에피소드 때 우리가 이제 LA 편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남궁리 이장, 남가주 이장을 맡고 계시는 핀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네. 사실 그 게스트분 섭외하기까지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때 에피소드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인분들께 연락을 드리다가 20년 정도 알고는 지냈지만 서로 드문드문하며 어색어색하며 그치만 만나면 은근 반가웠던 저랑 이제 동명이인이었던 어떤 지인분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흥미로운 이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제 참고로 저랑 같은 기독교 대학 출신이시고 같은 학번에 이제 같은 시절 학교 생활을 한 분인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요즘 아직 교회는 다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안 다니는데? 안 다니 좀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미안하다. 나는 너가 계속 다니는 줄 알았어. 뭐 다른 이유는 없어서 미안하다. 이랬더니 근데 그분께서 아주 쿨하게 괜찮아. 나는 아직 다니는 네가 더 신기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는데 너무 약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대학 혹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늘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법칙에 근거해서 오늘 게스트를 섭외해봤습니다. 오늘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아이 둘 아빠로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는 우리 슈니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슈니첼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슈니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니첼입니다. 아, 독일 어디에 계시다고요? 다름슈타트라고요.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남쪽으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작은 도시인데, 네, 이 다름슈타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어떤 다름이 있는 곳인지 궁금한데 혹시 동네 자랑도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진 않은데 사실 이 동네가 이제 조금 유명한 거는 그 이사라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 오퍼레이션 센터가 있어서요. 왜 우주? 예, 우주 관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막 로켓 같은 거 쏘고 막 사람들 모여서 환호하고 박수 치고 그런 이제 룸 있잖아요. 막 네네네. 큰 화면 있고 막 사람들 각자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예, 그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그 오퍼레이션 센터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뭐 나로 발사하는 뭐 그런 동네. 그렇죠. 고흥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고흥이라고 하면 약간 너무 외진 느낌인데 그래도 프랑크푸르트라는 약간 금융과 또 산업의 중심지 옆에 있는 약간 위성도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무실도 혹시 오피스도 혹시 뭐 프랑크푸르트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름슈타트에 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여기에 살게 된 거는 오피스가 다름슈타트에 있어서 살게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직을 해서 지금 리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살짝 건너뛰긴 했는데 좀 자기소개도 살짝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예. 어디 사신지부터 호구조사부터 하게 된 격이라. 네, 예, 저는 지금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슈니첼이고요. 예, 이제 개발자로 5년 차 일하고 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고요. 아이들은 지금 각자 3살, 그리고 아직 1살이 좀 못 돼서 아직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많아서 피곤한 슈니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슈니첼님과 제가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사전 인터뷰 때 우리끼리 서로 낄낄대며 웃었던 것처럼 별로 서로를 잘 알지는 못해요. 많은 게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슈니첼님이 저를 되게 약간 비웃었어요. 너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구나. 아니 뭐 비웃었다기보다는 서로 아는 게 없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느슨한 인연 이렇게. 느슨한 인연. 네. 느슨한 인연 좋습니다. 그 느슨한 인연 덕분에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굳이 우리가 베니핏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독일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뜬금없이 영국에 있네. 그죠. 서로 뜬금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슈니cel님 언제 어떻게 이렇게 좀 독일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2013년, 14년 이때쯤 그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거 도대체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디 쪽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이민자한테 비자에 유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제 유학비도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독일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비자가 유리하고 학비가 싸다는 거. 예. 와, 근데 독일 이민하면 사실은 딱 드는 생각이 저 같아만 해도 독일어를 그럼 잘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언어 어떠세요? 저는 다 일은 영어로 하고 있어서 아하. 예, 오히려 이제 처음에 영어가 생각한 만큼 안 돼서 고생은 했지만, 예, 독일어
때문에 일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구나. 생활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음, 일에서는 영어로 할 수 역시 영어를 있으니까. 잘해야. 그렇군요. 원래 개발 일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예, 해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아, 네. 그러세요? 어. 음, 원래는 학부는 이제 다른 전공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저의 주거 지역이었던 마포구 합정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좀 어쨌든 개발자라는 새로운 커리어로서 트랜지셔닝 하셨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뭐 어려운 점, 아니면 또는 반대로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점, 성격에 맞았던 점 등등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한국에서 IT 쪽 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이제 가장 짧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에 IT 쪽 일을 했었는데 제가 IT 쪽을 좋아는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기술이 없이는 이제 세일즈 쪽이나 이런 쪽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일즈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예스라고 하기는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냥 이제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한편은 이제 제 성격적으로 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때 뭔가 몰입하고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이게 개발 쪽 일이 굉장히 잘 맞겠다. 혹시나 이게 좀 늦은 도전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은 경영학을 전공했던 학부에서도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었는데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했던 학생도 입학 가능한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석사를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자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데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초나 이제 개발 쪽 기초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정말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정말 맨날 밤새서 숙제하고 다른 애들 정말 쉽게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전 되게 재밌었고 지금 개발하는 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추진력, 행동력이 되게 느껴지네요, 휴니칠님의.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만으로, 왜냐면 이제 경영학 전공자가 코딩, 프로그래밍까지 손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학원 진학도 그렇고, 독일어로 가는 것도 사실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머릿속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제 주위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까지 고생하려고 하냐, 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또 굉장히 추진력을 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추진력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추진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좀 본인과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 면이 안 맞으셨는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이 안 맞았지만 일단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 정말 여러 회사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벤처, 대기업, 외국 기업 좀 종류별로 경험을 했는데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떤 이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좀 회사의 소모품으로 쓰여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내 커리어가 굉장히 쉽게 편집을 당하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아무 제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도 막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안정성 면에서도 예,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잘려나가는 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이제 계속 하느니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성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고민보다는 좀 내가 지금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안정적으로 계속 해보자 예, 이런 생각이었죠. 예, 이제 물론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레퍼런스라든지 뭐 누군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뭐 리스크가 있기는 했지만 예, 그 리스크를 감당을 충분히 하고 싶을 정도로 예,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상황이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괴로우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 회사 생활이 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제가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뭐라고요?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 예, 이제 머리 숱이 없다는 머리 얘기. 숱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예, 독일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듣게 됐고 좀 예, 제가 봐도 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독일 생활이 주는 가장 큰 장점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쵸. 그래서 예. 독일로 넘어가신 이후의 삶은 그럼 한국에서의 삶하고 좀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신가요? 많이 다르죠. 그냥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떤 외부 자극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그 미디어의 자극이 너무 크고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좀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에 각자 이제 따닥따닥 붙어서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거리에서 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한테 자극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서로 간의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기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이 우리 슈니첼님이 독일에서 어떻게 또 재미있게 한국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 들어본 것 같은데, 슈니첼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사전 인터뷰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슈니첼님이 어쨌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한동대학교라는 이제 기독교 대학을 입학을 하시고 심지어 졸업도 하시고 그만두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잘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졸업까지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회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과의 상담 등등의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셨던 걸까요?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도 사실 미션 스쿨이었고 굉장히 예, 정말 그러니까 그 추석에도 이제 가족 모이면은 이제 예, 제사관이랑 예배를 드리는 뭐 이런 집안이었으니까 예, 정말 교육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네. 그냥 당연히 믿어야 되는 약간 그렇죠. 그런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니까 이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내가 비정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그냥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떤 삶의 선택들이 굉장히 그런 노력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동대를 간 거부터 예, 사실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이었고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적은 이제 예, 더 이제 다른 학교를 갈 수가 있었지만 뭐 그랬는데 뭐 어쨌든 한동대를 간 것도 이제 내가 뭔가 한동대를 가면은 좀
어떤 그 신앙의 이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믿기지 않는 이 회의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안 갔는데도 계속 이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그래서 결국 이제 20대는 거의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셨다는데 좀 기억 남는 어떤 대화가 네.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교수님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집안 문제도 그렇고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뭔가 어떤 그런 뜨거운 믿음이 저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 통성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정말 뜨겁게 달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구해봤냐. 예. 더 노력해라. 그렇죠. 구해봐라.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군요. 이야기죠. 너의 구함이 이제 어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되게 이제 교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들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순종적으로 대답을 하고 더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사전 인터뷰 때 살짝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슈니체님은 현재는 조금 더 무신론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점들이 좀 믿기지 않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유일신이 존재를 하고 유일신이 그 요새 밝혀지는 그 우주의 스케일이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우주를 혼자서 창조를 하고 그리고 우린 그 크고 많은 행성 중에서 이 특별히 지구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떤 그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의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새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우주 쪽 회사여서 이렇게 우주 쪽하고 더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우주에 이제 은하계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잖아요. 그 은하 단 이런 데만 이제 수천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수천 개의 은하계에 그 또 태양계가 여러 개 있고 그 태양계 중에 하나에 지구가 있는 이런 정도의 우주의 스케일인데 그 우주의 스케일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우리 지구 하나뿐일까? 그 정도의 스케일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은 그 다른 행성에 이제 만약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그 지적인 생명들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메시아는 무엇일까? 똑같은 예수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구에 왔었는데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행성에도 갔었다. 똑같은 역사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제가 납득이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창조과학,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이 우주과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점들 약간 이 광활한 우주가 그냥 창조되었을 리 없다고 해서 오히려 신의 존재를 역추론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슈일제님의 경우는 그 광활한 우주가 신이란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이제 음, 그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삼위일체론이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예, 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는 모든 행성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예. 저는 여기 흥미로운 약간 음. 이 순위점님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어요. 제가 학부 출신이 따지기 좋아하는 말꼬리 잡기 좋아하는 학부 출신이니까 말꼬리 좀 잡을 거라고. 네.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추정을 바탕으로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확정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뭐 그냥 확정이라고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제가 사실 이야기를 잘못한 거긴 한데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밝혀지는 스케일로 볼 때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이제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적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도 우주 어딘가에도 다른 데도 존재를 한다라는 이제 그 전제가 필요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논리적으로 확정이 되려면은 이게 네. 이제 소위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결국 이제 관찰된 사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증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주 속에서 외계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찰된 사실 그리고 그것이 증명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쉽게도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그 전제 자체가 그렇다면은 과학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찰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 뭐 몇십만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떨어진 우주에 사실 우주를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겨우 이제 예, 몇억 광년 전에 이제 사진을 찍고 와 멋있다. 그렇죠. 네. 멋있긴 멋있어요. 예, 이런 정도의 과학 수준인데 지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지적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현재 기술로서 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종합된 다른 증거들, 은하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전체의 크기라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 충분히 사실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약간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 생명체가 있으면 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행성에 있는 지적 생명체는 기독교 신 혹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인가? 양립 불가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구에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양립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다른 행성에도 가셔서 메시아로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 부분은 성경에 미안하지. 왜 성경이 없을까? 성경은 지구에 대한 기록일 수 있으니까요. 또는 성경이 모든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때 의문을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다른 종교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2007년 요때쯤에 이제 영국에 갔다가 이제 이슬람 쪽 이제 친구들을 보고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단 말이죠. 얘네는 이슬람계 그때 이제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와 사실 이제 그 같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네, 이슬람의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반대로 쓰여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의 단편적인 지식들인데 뭐 정말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뭐 정말 대단한 그 어떤 그 지식의 그 뭐랄까 어떤 연속성 있는 지식은 아닌데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모아봤을 때, 예, 이건 그냥 기독교가 그렇게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 이렇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들이 저는, 예, 단편적인 지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 휴니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 교회가 한 사람에게 설득을 못했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득을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은 없이 강요 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냥 이렇게 분위기 형성으로만 끌고 갈 뿐이지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럼 이제 어떤 이성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좀 약간 학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어떤 이제 뭐 너의 이제 너의 생각에 기대지 말고 그냥 하느님한테 맡겨라. 예, 이런 말들이 사실 저한테 이제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참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왜냐면 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과연 우주에 대해서, 다른 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가 그런 우리가 평소 다니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리더분들, 목회자분들한테 던졌을 때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역으로 좀 무서워한다고 해야 될까? 두려워한다고 해야 될까? 준비가 안 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휴니첼링 같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왜냐면 설득이 안 되는데, 내가. 참 조금만 얘기해줘도 쉽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깊게, 더 많이 서로 이해해가면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레벨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께서 순복음 계열의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 보니 고향 방문 때 혹은 고국 방문 때마다 이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슈니체님 현재 교회를 뭐 당연히 안 다니시고 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이제 그냥 저희 이제 그 열성 신도이신 분들이 이제 친척분들 중에 또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가족이군요. 예. 뿌리 깊은 가족들. 예. 근데 예,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들은 이제 또 그냥 교회가 아니고 다들 이제 그런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와 그 주류 교회 이런 쪽이셔서, 예.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안타깝긴 한데, 예, 그냥 가족분들은 굉장히, 예, 안타까워하죠. 저를 안타까워하죠. 반대로 슈니체님은 그분들이 안타깝지는 않으시고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제일 안타까운 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그때 2년인가 3년,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님이 이제 정광훈 목사를 칭찬을 하셨어요. 아이고. 미디어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분이시다. 예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외에도 정말 그 악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정말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다. 부동산 가격 높여서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자기 자리에 들어놓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정광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거 아시고는 그 뒤로는 이제 내가 조용기 목사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좀 굉장히 이제 좀 절망스러운 기분이죠. 예. 도찐개찐인데 그죠? 그렇죠. 예. 호랑이를 피하니 사자가 나타나는 꼴인데.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주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 X가 뭐냐? 심지어 코너 제목도 X를 찾아서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더 이상 가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슈니젤님에게 X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자체가 이제 슈니젤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넌 날 참 잘 모르는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빼긴 했는데 네. 의외로 제가 그러면 한국교회의 X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뺄까 했더니 슈니젤님께서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이냐고 굉장히 한국교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니젤님, 한국교회 네. X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랑이 가장 큰 거 아닐까요? 네. 네. 이제 뭐 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고, 네. 무엇보다 그냥 이제 굳이 이제 어떤 교회로 한정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뭐 그 설교를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제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좀 이웃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 가치가 훨씬 더 이렇게 실현하기도 좋고 행동하기도 굉장히 좋을 텐데 왜 맨날 예배만 드리는 그 소위 이제 십자가 네. 모형 중에서 네. 너무 이렇게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 뭐 인간과의 이것만 너무 보지 이게 수평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어쨌든 무신론자에 가깝게 살아가시면서 독일에서 재밌게 지내고 계시는데 뭐 이런 점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나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것 같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영원히 없을까요? 그런 기회는 영원히 이제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한번 그것도 이야기해 봅시다.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무신론자에 가깝게 이제 혹은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뭔가 좋은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겠지만 교회 다닐 때는 굉장히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지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뭔가 머리를 굴리는 것마저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좀 스스로를 되게 올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어떤 죄책감이 없다는 거. 그럼 그냥 좀 근데 그게 좀 더 저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겪어본 거 생각하면은 그냥 다들 교회만 다니지 뭐 다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정말 솔직히 한동대를 다녔지만 정말 한동대에서도 뭐 이게 뭐 다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지인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긴 한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꾼 아니면 광신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슈니제님이 어쨌든 기독교는 약간 저번 에피소드 때 나왔던 핀치님 이야기했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구원의 해석과 전혀 반대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압제의 근원이 기독교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로써 네. 슈니제님이 교회에서 한 5걸음 정도 더 멀으신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도 있고 광신도도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슈니제님 모시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슈니제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되게 지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청준의 눈길이라고 저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너가 한번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 떠날 수가 없다. 그 궤도 안에서 빙빙 도는 것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정말 신앙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예, 어쨌든 관심이 있구나. 예,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슈니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슈타트로 짧은 여행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을 설득할 수 있는가? 둘째, 논리로 설득된 신앙은 신앙인가? 셋째, 설득될 수 없다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 넷째, 이런 대화에조차 무관심한 신과 세상에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지난 에피소드에 클로징이 없이 끝나 당황했다던 친구의 말에 별로 끝까지 들을 사람이 없어서 클로징을 넣지 않았다는 제 대답이 어쩌면 앞선 질문들에 대한 저의 회의를 보여줍니다만, 그렇게 또 계속 질문을 이어가야죠. 저는 톨킨이었습니다. 다들 다음 방송까지 유쾌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자